저는 아버지 묘 앞에서 황소만한 멧돼지와 마주했습니다. 으르렁거리는 그 소리가 산 전체를 울렸고 제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멧돼지의 눈빛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거친 숨소리가 차가운 공기를 흔들었습니다. 짐승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입김이 안개처럼 피어올랐고 그 뒤로 아버지의 묘비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도망칠 수도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과일 봉지가 바닥에 떨어졌고 사과 하나가 굴러 멧돼지 앞까지 닿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멧돼지는 저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묘비 위에 버티고 앉아 마치 무언가를 지키듯 저를 노려볼 뿐이었습니다. 사과를 밟지도 않고 그저 묵직한 몸을 움직이지 않은 채 저를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간절함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10월의 산바람이 제 뺨을 스쳤고 낙엽들이 빙글빙글 돌며 묘지 주변을 감쌌습니다. 소나무 향기와 축축한 흙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수야. 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멧돼지와 저, 그리고 쓸쓸히 서 있는 묘비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귓가에 속삭이듯 들려온 그 목소리는 살아계실 때 아버지의 음성 그대로였습니다. 민수야, 고맙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돌투성이 산길의 차가운 감촉이 무릎팍에 와 닿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을 뻗어 차가운 묘비를 만졌습니다. 거친 화강암의 표면이 손끝에 느껴졌고 그 위에 이끼가 살짝 끼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이름을 쓸어내렸습니다. 고 김태식지며 세 글자가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목이 메었습니다.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코끝이 시큰거렸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이 모든 일은 정확히 한 달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밤 똑같은 꿈을 꿨습니다. 아버지가 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따뜻한 미소는 없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은 창백했고 심각하고 절박한 표정으로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민수야, 아버지 좀 보러 와라. 제발 와라. 꿈속 아버지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얼음처럼, 겨울 강물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제 손목을 타고 팔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식은 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면 항상 새벽 3시였습니다. 정확히 3시 단 1분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리운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장례를 치른 뒤로 형들과는 연락이 끊겼고 저는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고 바쁘다는 핑계로 묘지에도 자주 가지 못했습니다. 죄책감이 꿈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꿈은 점점 더 생생해졌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더 절박해졌습니다. 손을 잡는 힘도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는 제 손을 놓지 않으려 애쓰셨고 저는 그 손을 잡고 깨어나지 않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매번 새벽 3시가 되면 눈을 뜨게 되었고 텅 빈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그리고 보름 전 아버지는 울고 계셨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떠나야 한다. 보러 와라. 제발, 이번이 마지막이다.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흐르는 눈물,
흙투성이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우시는 아버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가 저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셔야 한다는 것을, 아니, 도움을 청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음 날 새벽, 저는 짐을 쌌습니다. 공장에 사정 이야기를 하고 3일간의 휴가를 얻었습니다. 반장님은 이해한다며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가방에 간단한 옷가지와 과일, 소주 한 병을 넣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좋아하시던 사과와 명절 때면 함께 나누시던 소주였습니다. 서울을 떠났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고향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동서울 터미널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4시간을 달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벗어나 국도로 접어들자 단풍 든 산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갑니다. 기다리세요. 마음속으로 되뇌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터미널에서 내려 다시 마을버스로 갈아탔습니다. 덜컹거리는 버스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올라갔고 저는 손잡이를 꽉 잡고 흔들리는 몸을 지탱했습니다. 버스에는 저 말고도 몇몇 어르신들이 타고 계셨는데 모두들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민수 아니가 어쩐 일이여? 한 할머니가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아버지, 산소 좀 다녀오려고요. 그래, 효자네, 효자야. 할머니의 쭈글쭈글한 손이 제 손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내려 다시 걸었습니다. 좁은 시골길을 지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낙엽이 쌓인 오솔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갔습니다. 무릎이 아팠고 숨이 가빴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손에 든 가방이 점점 무거워졌지만 놓을 수 없었습니다. 30분을 걸었을까요? 마침내 묘지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의 묘 위에 황소만한 멧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무너진 돌무더기와 파헤쳐진 흙거미가 있었고 묘비 앞에 놓였던 제단은 엉망이었습니다. 시든 국화꽃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고 향로는 깨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멧돼지가 고개를 천천히 들어 저를 봤습니다. 으르렁, 낮고 깊은 소리가 골짜기를 울렸습니다. 3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차가운 1월의 어느 새벽, 둘째 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셨다. 단 5글자였습니다. 그리고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핸드폰을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과 사흘 전만 해도 아버지와 통화를 했었습니다. 민수야, 밥은 먹고 다니냐?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춥다. 몸 조심해라.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급히 고향으로 달려갔습니다. 밤새 버스를 타고 새벽녘에 도착한 마을은 적막했습니다. 형들은 이미 장례식장에 있었고 저는 숨을 헐떡이며 영안실 문을 열었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아버지의 모습, 그 차가운 얼굴을 보는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목이 터져라 울었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거칠고 두툼했던 손, 저를 안아주시던 따뜻했던 그 손이 이제는 너무나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형님, 아버지가 왜, 대체 무슨 일이? 큰형은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만 저었습니다. 폐렴이었어. 혼자 계시다가 쓰러지셨대. 혼자요? 왜 병원에? 병원비가 어디 있어? 나도 빚에 쪼들리는 판인데. 큰형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둘째 형은 구석에 앉아 담배만 피우고 있었습니다.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혼자셨다는 것을, 아무도 곁에 없었다는 것을.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르신 몇 분과 먼 친척들이 다녀갔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상주로서 그들에게 절을 올렸고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형들은 밖에서 술만 마셨습니다. 들려오는 대화 소리가 귀에 꽂혔습니다. 땅값이 올랐다던데 묘 자리 어디다 쓸 거야? 산 중턱이 좋지 않겠어? 풍수지리상. 돈 이야기였습니다. 땅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아버지가 차갑게 누워 계신 그곳에서 형들은 유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장지는 아버지가 생전에 말씀하셨던 곳으로 정해졌습니다. 나는 너희 어머니 묘 근처에 묻혀야 한다. 어머니는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후로 평생 홀로 사셨습니다. 재혼도 하지 않으시고 오직 세 아들을 키우기 위해 악착같이 사셨습니다. 산비탈에 밭을 일구고 겨울이면 막노동을 하시며 등록금을 마련하셨습니다. 큰형과 둘째 형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민수야, 미안하다. 형들은 보내야 하는데 아버지의 미안해하시던 얼굴이 아직도 선합니다. 저는 괜찮다고 공부보다 일이 더 좋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정말로요. 형들이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을 얻고 가정을 꾸리는 것을 보는 것이 저는 기뻤습니다. 아버지가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고 사흘째 되던 날, 형들이 저를 불렀습니다. 큰형의 집이었습니다. 넓은 거실에 형들이 마주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유산 분할 협의서였습니다. 민수야, 앉아. 큰형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재산 정리를 해야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남은 게 별로 없어. 집 한 채랑 농지 조금, 그리고 예금 1,000만 원 정도. 우리가 의논한 결과 집은 내가 갖고 농지는 민호 형이 갖기로 했어. 예금은 장례비 쓰고 나면 거의 안 남아. 그럼 너는 아직 젊잖아. 앞으로 벌 수 있고 우리는 가정도 있고 애들도 키워야 해서. 둘째 형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입만 달싹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님, 그래도 제가 아버지 병원비 얼마나 됐다고? 몇백만 원 가지고 지금 유산 달라고 그래? 큰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형님,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냐. 우리가 아버지 학비 얼마나 받았는데 너는 고졸이고 우리는 대졸이야. 차이가 있다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른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형제끼리 싸우는 것은 아버지가 너무 슬퍼하실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들이 알아서 하세요. 고개를 숙이고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형들과는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명절에도 제삿날에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서울로 올라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야간 근무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고 주말이면 아무 데도 가지 않고 방에만 있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밤이면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민수야, 밥은 먹고 다니냐? 물으시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럴 때면 소주 한 잔을 따라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효자였을까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고 한 달 전부터 꿈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밤 새벽 3시에 아버지가 나타나셨습니다. 처음엔 그저 그리운 얼굴로 미소만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표정이 심각해졌고
손을 뻗어 저를 부르셨습니다. 민수야, 아버지 좀 보러 와라. 무언가 말씀하시려는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 보여주시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매번 깨어나면 기억은 흐릿했고 남은 건 차가운 손의 감촉과 절박한 목소리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를 찾아뵙기 위해 저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서로를 노려보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1분이었을 수도 10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의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심장 뛰는 소리와 멧돼지의 거친 숨소리만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때 멧돼지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발 앞에 굴러온 사과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슬픈 듯한, 그리운 듯한 눈빛으로 그 사과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 눈빛,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30년 전 제가 22살이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산에 약초를 캐러 갔었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단풍이 곱게 물든 그날, 우리는 골짜기 깊숙한 곳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끼, 끼, 새끼 짐승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저게 무슨 소리예요? 가보자. 소리를 따라가니 덫에 걸린 새끼 멧돼지가 있었습니다. 다리가 철사에 깊숙이 파고들어 피를 흘리고 있었고 어미 멧돼지는 주변을 맴돌며 끙끙거렸습니다. 사람을 발견하자 어미는 으르렁거리며 위협했지만 새끼를 버리고 떠나지는 못했습니다. 저것들 그냥 두면 죽겠구나. 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위험해요. 어미가 덤빌 수도. 괜찮다. 우리가 해치려는 게 아니란 걸 알 거야. 아버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어미 멧돼지가 발을 구르고 코를 벌름거렸지만 아버지는 조용히 손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진정해라. 새끼를 구해줄 테니까. 신기하게도 어미는 물러섰습니다. 아버지는 새끼의 다리에 걸린 철사를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새끼는 고통에 끙끙거렸지만 곧 자유로워졌습니다. 아버지는 상처에 약초를 발라주고 천으로 감싸주었습니다. 자, 이제 어미한테 가거라. 새끼를 풀어주자 어미와 새끼는 우리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지금 이 멧돼지의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감사와 미안함이 섞인 무언가를 기억하겠다는 듯한 눈빛. 그리고 그들은 천천히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생명은 귀한 거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한다. 그게 사람이 사람다운 이유야. 네, 아버지. 그리고 받은 은혜는 잊지 않는 법이다. 저 짐승들도 마찬가지야. 오늘 일을 기억할 거다. 그때는 그냥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설마 저 멧돼지가 떨리는 손을 천천히 뻗었습니다. 멧돼지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제 손이 그 거친 털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심장 뛰는 소리가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너 그때 그 새끼였니? 멧돼지가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대답하듯이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고맙구나. 아버지를 지켜줘서. 그 순간 산 아래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거기 누구야? 고개를 돌리니 마을 어르신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올라오고 계셨습니다. 얼굴을 보니 아는 분이었습니다. 마을 이장님이셨습니다. 이장님, 저예요. 김민수. 민수. 민수가 왔나? 이장님이 가까이 오시더니 멧돼지를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아이고, 저놈이 또. 민수야. 위험하니까 빨리 물러서. 괜찮아요, 이장님. 이 녀석은 저한테 해를 안 끼쳐요. 뭐,
그게 무슨... 멧돼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묘비에서 내려와 제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장님을 향해 한번 낮게 으르렁거린 뒤 천천히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장님은 어안이 벙벙한 표情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요? 이장님, 여기 무슨 일 있었어요? 묘가 왜 이렇게 엉망이에요? 물었습니다. 이장님은 한숨을 길게 내쉬셨습니다. 민수야, 앉거라. 할 말이 있다. 우리는 묘 옆 바위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이장님은 담배 한 대를 꺼내 물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들 말이다. 석 달 전부터 여기 들락날락했어. 형들이요. 그래, 큰형이 풍수가랑 부동산 업자를 데리고 왔더라고. 여기가 명당이라나 뭐라나 묘 자리를 팔면 몇 척을 받을 수 있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처음엔 나도 말렸지. 아버지 묘를 어떻게 파느냐고. 그런데 큰형 눈빛이 돈에 미친 눈빛이더라고. 둘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요, 측량도 하고 서류도 준비했어. 이번 주 안에 파내기로 했다더라. 그런데 이장님이 멧돼지가 사라진 숲을 바라봤습니다. 저 녀석이 나타난 거야. 처음엔 작은 멧돼지인 줄 알았는데 날이 갈수록 커지더니 이제는 황소만해졌어. 누가 묘에 손대려고 하면 달려들어서 쫓아내. 풍수가도 쫓겨가고 부동산 업자도 쫓겨가고 큰형도 지난주에 혼자 왔다가 쫓겨갔어.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포기했어요. 포기는 무슨, 더 악랄해졌지. 사냥꾼을 부르겠다고. 멧돼지를 잡아야 묘를 옮길 수 있다고. 뭐라고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냥꾼이 이번 주 금요일에 온대. 그러니까 모레.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형들이 아버지의 묘를 팔려고. 아버지가 그렇게 어머니 곁에 묻어달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자신을 지켜준 멧돼지를 죽이려고. 이장님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유언 같은 거 남기신 거 없어요? 유언? 글쎄, 장례식 때 큰형이 유언장은 없다고 했는데. 정말요? 응. 근데 이상한 게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 나한테 봉투 하나를 맡긴 적이 있어. 혹시 내가 죽으면 민수한테만 이걸 줘라고. 그게 뭔데요? 집에 있어. 근데 장례식 때 큰형이 필요 없다고 해서 그냥 보관만 하고 있었지. 이장님, 그거 지금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럼 당연하지. 원래 내 거니까. 이장님과 함께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뛰었습니다. 이장님 댁에 도착해서 받은 노란 봉투.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뜯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마침내 꺼낸 종이. 거기엔 아버지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죽거든 묘를 절대 팔지 마라. 그곳은 내 어머니가 묻힌 곳에서 100m밖에 안 떨어져 있다. 죽어서라도 어머니 곁에 있고 싶구나. 묘 관리는 내게 부탁한다. 형들한테는 말하지 마라. 그놈들은 돈밖에 모른다. 민수야, 너만 믿는다. 효자야, 고맙다.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장님도 옆에서 코를 훌쩍이셨습니다. 민수야, 내 아버지가 얼마나 너만 믿었는지.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킬게요. 형들한테 절대 넘기지 않을게요. 그 멧돼지도 절대 다치게 하지 않을게요. 결심했습니다. 모레까지 이틀. 저는 이틀 동안 묘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사냥꾼이 오든 형들이 오든 막아낼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 묘 옆에서 잤습니다. 이장님이 텐트와 담요를 빌려주셨습니다. 혼자 괜찮겠냐고 물으셨지만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10월 산속의 밤은 뼛속까지 차가웠고 바람 소리는 으스스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곁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텐트를 치고 묘 앞에 앉았습니다. 손전등 불빛 아래서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거친 손글씨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민수야, 너만 믿는다. 그 한 줄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버지, 제가 지킬게요. 약속드릴게요. 묘비에 손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때 바스락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전등을 들어 비추니 멧돼지가 나타났습니다. 낮에 봤던 그 거대한 멧돼지였습니다. 천천히 다가와 저에게서 3m 정도 떨어진 곳에 앉았습니다. 저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지키겠다는 듯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너도 아버지를 지키러 온 거구나. 멧돼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 밤을 혼자 버티는 게 아니구나. 이 커다란 친구가 함께 있어주는구나. 고맙다.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휴대폰 진동 소리에 깼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화면을 보니 큰형한테서 온 문자였습니다. 민수야, 내가 거기 있다며? 당장 내려와.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손이 떨렸습니다. 무시하고 다시 누우려는데 또 진동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전화였습니다. 큰형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 걸려왔습니다. 5번, 10번, 15번. 결국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아? 큰형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형님, 지금 새벽 4시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아냐? 저는 아버지 묘를 지키고 있을 뿐이에요. 지킨다고? 웃기고 있네. 당장 내려와. 안 그러면 올라간다. 오시면 안 돼요, 형님. 뭐? 형님, 아버지 유언장 찾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뭔 소리야. 아버지가 묘를 절대 팔지 말라고 하셨어요. 어머니 곁에 묻어달라고. 그딴 유언장은 없어. 큰형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있어요. 이장님이 보관하고 계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맡기신 거예요. 그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줄 아냐? 공증도 안 된 종이 쪼가리 가지고. 형님, 소리쳤습니다. 종이 쪼가리요.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종이 쪼가리예요. 민수야, 정신 차려. 우리 빚이 얼마인지 알아? 나도 민호도 다 죽을 지경이야. 이 묘 자리 팔면 5억은 받아. 그럼 다 해결돼. 그게 다예요. 돈이요. 돈 때문에 아버지를. 그래, 돈이야. 돈이 없으면 다 죽어. 너는 혼자 사니까 편하겠지. 우리는 자식들 학비에, 집 대출에, 사업 빚에. 형님도 아버지한테 학비 받으셨잖아요. 사업 자금도 받으셨잖아요. 그게 뭐가 어쨌다는 거야. 저는 하나도 못 받았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장 다니면서 형님들 뒷바라지 했어요. 아버지 병원비도 제가 혼자 냈어요. 그런데 형님들은 장례식 때 한 푼도 안 내셨잖아요. 목이 메었습니다. 그러면서 유산은 하나도 안 주고 이제 묘까지 팔겠다고요? 시끄러워. 너 같은 놈이 뭘 안다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슬펐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멧돼지가 제 옆으로 조금 더 다가왔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아침 7시쯤 이장님이 김밥과 물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밤새 고생했구나. 형한테 연락 왔더냐? 네, 오늘 올라온대요. 그럴 줄 알았어. 민수야, 너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 거다. 내가 마을 사람들 좀 불러볼까? 괜찮아요, 이장님.
제가 해결할게요. 하지만 형들이랑 싸우는 거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아버지가 슬퍼하실 것 같아요. 이장님은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오전 10시쯤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색 SUV 한 대가 산길을 올라왔습니다. 큰형의 차였습니다. 차에서 두 사람이 내렸습니다. 큰형과 둘째 형이었습니다. 3년 만에 보는 형들이었습니다. 큰형은 더 살이 쪘고 얼굴은 더 각박해 보였습니다. 명품 점퍼를 입고 있었지만 눈가의 다크서클은 깊었습니다. 둘째 형은 더 초췌해졌습니다. 어깨는 더 구부정했고 눈은 더 불안해 보였습니다. 민수야, 큰형이 무표정하게 불렀습니다. 형님, 저도 일어섰습니다. 텐트 앞에서 아버지 묘를 등지고 섰습니다. 비켜, 안 돼요. 비키라고. 형님, 제발 아버지 뜻을 따라주세요. 뜻? 무슨 뜻? 죽은 사람이 무슨 뜻이 있어? 큰형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으르렁 멧돼지가 숲에서 나타났습니다. 저와 큰형 사이를 막아섰습니다. 거대한 몸집으로 위협하듯 서 있었습니다. 큰형이 움찔했습니다. 둘째 형은 뒤로 몇 걸음 물러섰습니다. 저게 뭐야? 둘째 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들, 돌아가세요. 이 친구가 화내기 전에. 친구? 내가 미쳤구나. 저 짐승을. 이 친구는 아버지를 지키고 있어요. 30년 전 아버지가 구해주신 은혜를 갚고 있는 거예요. 헛소리 집어치워. 큰형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내일 사냥꾼 온다. 저 짐승부터 처리하고 묘 이장할 거야. 내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형님, 그리고 말이야. 큰형이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법적으로 묘 관리 권한은 장남인 나한테 있어. 내가 유언장을 들이밀어도 소용없다고 변호사한테 확인했어.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형님, 그래도. 민수야, 둘째 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힘들어. 이해해줘. 형님도 그러세요. 둘째 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은 차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력했습니다. 법도 권리도 아무것도 제게는 없었습니다. 형들의 결정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이 메었습니다.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잎이 떨어졌습니다. 멧돼지가 제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법적으로 묘 관리 권한이 큰형에게 있다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아버지의 유언장도 공증이 안 됐으니 효력이 없고 형들은 내일 사냥꾼을 부를 거고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민수 씨, 저 박지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요? 네, 이장님께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사정을 들었는데요. 혹시 지금 상담 가능하십니까? 심장이 뛰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제가 이 지역 법률 구조공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상담해 드릴 수 있어요. 아버님 유언장 사진을 보내주겠어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민수 씨,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나쁜 소식은 형님 말이 맞습니다. 공증되지 않은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약합니다. 그리고 묘지 관리 권한은 일반적으로 장남에게 있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변호사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유언장에 아버님의 자필이 명확하고 증인이 있다면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이장님이 증인이 되어주실 수 있나요? 네,
이장님이 직접 아버지한테 받으셨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묘지 이장에는 가족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수 씨가 반대하시면 법적으로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정말요? 네, 최소 몇 달은 걸릴 겁니다. 그 사이에 가처분 신청을 하면 희망이 보였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효자시네요. 내일 제가 직접 올라가겠습니다. 사냥꾼이 온다고요? 걱정 마세요. 제가 맡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싸울 방법이 있구나. 아버지, 아직 희망이 있어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해가 지고 다시 밤이 왔습니다. 멧돼지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어젯밤처럼 제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가까이 앉았습니다. 2m 정도 거리였습니다. 고맙다, 친구야.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가방에서 사과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제 떨어뜨렸던 그 봉지에 남은 마지막 사과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멧돼지 쪽으로 굴렸습니다. 멧돼지는 사과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아삭, 소리가 고요한 밤에 울렸습니다. 맛있니? 멧돼지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거대한 짐승도 30년 전엔 작고 연약한 새끼였겠죠.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을 기억하고 이렇게 은혜를 갚으러 온 거겠죠. 30년이나 기억했구나. 대단하다. 정말. 멧돼지는 사과를 다 먹고 천천히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1m 거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코를 제 손 가까이 가져왔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거친 털을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심장 뛰는 소리가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멧돼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 친구하자.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정쯤 됐을까요? 이상한 일이 갑자기 멧돼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어딘가를 노려봤습니다.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저도 일어나 손전등을 들었습니다. 산 아래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발소리 여러 명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소리쳤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대답했습니다. 여러 개의 불빛이 산길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설마 사냥꾼들이 벌써?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오는 소리를 들으니 총소리나 개 짖는 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와 웅성거림 뿐이었습니다. 민수야.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이장님이었습니다. 이장님. 불빛이 가까워지더니 놀랍게도 마을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장님을 포함해서 대여섯 명의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손에는 손전등과 보온병, 그리고 음식을 담은 보자기를 들고 계셨습니다. 이장님, 이게 무슨 혼자 두면 안 되겠더라고.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겠다고 했어. 한 할머니가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민수야, 내 아버지가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묘를 팔게 냅둘 수 있겠냐? 맞아. 내 아버지는 우리 은인이야. 내가 아팠을 때 병원까지 업고 가주신 분이야. 우리 집 지붕 무너졌을 때도 혼자 와서 고쳐주셨지. 어르신들이 하나둘 말씀하셨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긴 당연한 거지. 자, 일단 따뜻한 차나 마셔라. 김밥도 싸왔어. 어르신들은 묘 주변에 둘러 앉았습니다. 보온병에서 뜨거운 차를 따라주시고 김밥을 나눠주셨습니다. 한겨울도 아닌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우리가 교대로 지키자. 사냥꾼들 오면 우리가 막는다. 그래, 우리 다 합치면
한 20명은 되잖아. 무섭지 않아. 민수야, 너는 좀 자라. 우리가 지킨다. 아니에요. 제가 됐어. 효자 노릇 충분히 했어. 이제 어른들 말 들어. 이장님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멧돼지도 어르신들을 보더니 경계를 풀었습니다. 조용히 묘 옆에 앉아 함께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비로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함께 싸워줄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날 밤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산 아래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대의 차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긴장했습니다. 이장님이 앞으로 나섰고 저도 일어섰습니다. 멧돼지는 묘 앞에 우뚝 서서 아래를 노려봤습니다. 큰형의 차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 뒤로 낯선 차 2대가 더 따라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 사냥복을 입은 남자 2과 양복 입은 남자 1, 사냥꾼들과 부동산 업자였습니다. 민수야, 큰형이 소리쳤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마을 사람들까지 끌어들이고 형님이야말로 사냥꾼까지 데려오시고 이장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민철씨, 이건 아니지 않소. 아버지 묘를 이렇게. 이장님은 상관 마세요. 가족 문제입니다. 바로 그때 또 한 대의 차가 올라왔습니다. 젊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양복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이었습니다. 누구요? 큰형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김민수 씨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이 묘지 이장에 대해 법적 이의를 제기합니다. 가족 구성원인 김민수 씨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강행할 수 없습니다. 여기 가처분 신청서입니다. 이 사건이 법원에서 결정될 때까지 모든 이장 작업은 중단됩니다. 변호사님이 서류를 꺼내 큰형에게 건넸습니다. 큰형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이게 뭐야? 법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님이 저를 봤습니다. 민수 씨, 혹시 묘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셨습니까? 네. 무슨 말씀이신지. 전화로 말씀하신 내용이 신경 쓰여서 옛날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이 묘지 바로 밑에 김민수 씨 어머님 묘가 있다고 하셨죠? 네, 100m 아래쪽에.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30년 전 묘지 대장을 보니 어머님 묘 위치가 지금과 다릅니다. 뭐라고요? 혹시 이 묘 바로 옆에 다른 묘가 있지 않습니까? 멧돼지가 갑자기 움직였습니다. 1챕터에서 파헤쳤던 그 돌무더기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흙이 튀었고 돌들이 굴렀습니다. 저게 뭐야?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달려갔습니다. 멧돼지가 파헤친 곳을 보니 작은 비석이 보였습니다. 흙에 묻혀있던 오래된 비석이었습니다. 손으로 흙을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새겨진 글씨를 보는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구진씨 지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의 묘가 아버지 묘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손이 떨렸습니다. 변호사님이 다가왔습니다. 30년 전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여기 묻히셨습니다. 그런데 10년 전 묘지 대장이 수정됐어요. 누군가 위치를 바꿔 기록한 겁니다. 누가? 왜? 기록상으로는 장남인 김민철 씨가 신청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큰형에게 쏠렸습니다. 큰형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형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묘를 왜 숨기신 거예요? 그게. 큰형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둘째 형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말씀하세요. 소리쳤습니다. 명당이었어. 큰형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이 자리가
명당이라고 했어. 10년 전에 풍수를 봤거든. 그때 알았어. 이 자리에 묻힌 사람의 자손은 크게 된다고. 그래서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묘를 숨기신 거예요? 나중에 이 자리를 팔려고. 10년 동안 어머니가 여기 계신 걸 알면서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엉뚱한 곳에 가서 절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묘라고 알고. 그런데 어머니는 여기 계셨던 거예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도 알고 계셨겠네요. 그래서 여기 묻히고 싶다고 하신 거고, 어머니 곁에 계시고 싶으셨던 거고. 무릎이 꺾였습니다. 형님은 어떻게? 마을 사람들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장님은 큰형을 노려보며 주먹을 불끈 쥐셨습니다. 자네가 사람이야? 사냥꾼들과 부동산업자도 어색하게 물러섰습니다. 큰형은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둘째 형은 울고 있었습니다. 형님, 둘째 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머니까지. 닥쳐. 큰형이 소리쳤습니다. 너도 알고 있었으면서 10년 동안 입 다물고 있었잖아. 그건 형이 무서워서. 변명하지 마. 형제가 서로에게 소리치는 모습.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너무나 슬펐습니다. 이게 가족인가? 이게 형제인가? 돈 때문에 어머니 묘를 숨기고 아버지 묘를 팔려하고 동생을 속이고 형님들 일어섰습니다. 저는 형님들을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작은 비석을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형님들을 용서하실 거예요. 그분들은 그런 분들이시니까. 멧돼지가 제 옆에 섰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이 자리는 절대 안 팔려요. 여기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계신 곳이에요. 30년 만에 다시 만나신 곳이에요. 큰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김민철 씨, 묘지 대장 허위 기재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고소하시겠습니까? 저를 보는 눈빛.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가세요. 다신 오지 마세요. 큰형과 둘째 형은 아무 말 없이 차를 탔습니다. 사냥꾼들과 부동산업자도 따라 내려갔습니다. 차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비석과 아버지의 묘비 사이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지킬게요. 영원히. 그 일이 있고 나서 2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묘지를 찾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의 묘를 함께 돌봤습니다. 잡초를 뽑고 낙엽을 쓸고 향을 피웠습니다. 멧돼지는 여전히 가끔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제가 사과를 가져가면 손에서 직접 받아먹을 정도로 친해졌습니다. 오늘도 왔구나, 친구야. 머리를 쓰다듬으면 눈을 감고 좋아했습니다. 형들과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단 한 통의 전화도 문자도 없었습니다. 저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연락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묘를 돌보고 있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둘째 형이 서 있었습니다. 3년 전보다 더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더 휘어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계셨습니다. 형님, 민수야. 둘째 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이 와도 되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화가 났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둘째 형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버지와 어머니 묘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이마가 땅에 닿을 정도로 깊게. 올해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절을 마치고 둘째 형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형이 너무 비겁했어. 10년 동안 알고 있었어. 큰형이 어머니 묘를 숨긴 거. 그런데 무서워서 말 못했어. 큰형한테 빚도 있었고 큰형 말 안 들으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까봐. 둘째 형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게 변명이 되냐? 나도 안다. 하지만 민수야, 형도 사람이야. 약한 사람이야. 형님, 너는 강해. 혼자서도 아버지를 지켰잖아. 근데 형은 그렇게 못해. 항상 누군가한테 기대야 살았어. 큰형한테, 아버지한테. 그게 형의 죄야. 둘째 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저도 형님한테 미안해요. 제가 너무 형님을 몰아붙였던 것 같아요. 형님도 힘드셨을 텐데 형님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민수야. 내 잘못이 아니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비 이야기했었잖아요. 사실 그것도 제가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이었어요.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형님들한테는 마치 제가 큰돈을 쓴 것처럼 말했어요. 둘째 형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집도 없이 원룸에서 사는 것도 제 선택이었어요. 편하니까요. 혼자 사는 게. 형님들은 가족이 있잖아요. 애들 키우고 집 대출 갚고 힘드시잖아요. 민수야, 저는 형님들이 부러웠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가족이 있다는 게, 누군가 기다려준다는 게. 저는 혼자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더 매달렸나 봐요. 아버지라도 있어야 제가 혼자가 아니니까. 둘째 형이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민수야, 너 혼자가 아니야. 형이 있잖아. 형님, 미안해. 형이 너를 혼자 만들었어. 정말 미안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형제가 3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울었습니다. 한참 후 진정이 되었을 때 둘째 형이 말했습니다. 큰형도 많이 변했어. 네, 그날 이후로 술을 끊었어. 사업도 정리하고 지금은 작은 식당에서 일해. 빚도 조금씩 갚고 있대. 그리고 매일 밤 아버지 사진 앞에서 운대. 내가 봤어. 둘째 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존심이 새서 찾아오지 못하는 거야. 너한테 어떻게 얼굴을 보이겠냐고 그렇게 말하더라. 형님, 민수야, 큰형한테도 기회를 줘. 형도 사람이야. 잘못했다는 걸 알아. 이제 그때였습니다. 산 아래서 또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큰형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힘겹게 산길을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명품 옷이 아니라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소주 한 병과 마른 오징어를 들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것들이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큰형은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형님, 제가 먼저 불렀습니다. 올라오세요. 큰형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민수야, 형이 미안하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땅바닥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형이 잘못했어. 형이 괴물이었어. 돈 때문에 미쳤었어.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민수야, 용서해줘. 제발. 저는 다가갔습니다.
큰형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형님, 일어나세요. 민수야, 아버지와 어머니 앞에서 함께 술 한잔해요.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도 하고 큰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아. 네, 형님. 둘째 형도 다가왔습니다. 큰형, 일어나. 우리 셋이 오랜만에 형제끼리 이야기하자. 우리는 묘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큰형이 소주를 따랐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묘 앞에 한 잔씩 올리고 우리도 한 잔씩 들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불효자식들이 뒤늦게나마 왔습니다. 큰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셨습니다. 멧돼지가 나타나 우리를 지켜봤습니다. 이제는 큰형도 둘째 형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저 녀석, 아버지가 보내신 건가? 큰형이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동안 은혜를 기억했다니 짐승만도 못한 게 우리네. 해가 졌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산에서 함께 잤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세 형제가 함께. 그날 이후로 우리 형제는 변했습니다. 매달 첫째 주 토요일 우리는 함께 묘지를 찾습니다. 큰형은 식당 일을 마치고 오고 둘째 형은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저는 서울에서 내려옵니다. 조카들도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 묘를 압니다. 작은 아빠, 이 멧돼지 정말 안 무서워요? 조카가 멧돼지를 신기하게 바라봅니다. 응, 이 친구는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수호시냐? 멧돼지는 조카들이 가져온 사과를 받아먹고 머리를 쓰다듬게 해줍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겨울에서 봄으로. 어느덧 1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큰형의 식당은 단골 손님들이 생겨 안정됐고 빚도 절반 이상 갚았습니다. 둘째 형은 새로운 직장을 구했고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저는 공장을 그만두고 작은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아버지를 더 자주 찾아뵐 수 있게 됐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묘지에는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분홍빛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려 아버지와 어머니의 묘를 감쌌습니다. 혼자 찾아간 그날, 저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손목시계였습니다. 유품으로 받았던 유일한 유품, 고장나서 멈춰있던 그 시계였습니다. 시계바늘은 여전히 오후 3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들여다봤습니다. 낡고 오래된 시계, 가죽 줄은 헤어졌고 유리에는 스크래치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태엽을 감았습니다. 똑, 똑, 똑. 시계바늘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시간이 다시 흘러요. 저도 다시 살아갈게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제 시간도 멈춰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고 앞으로 나아갈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과거의 후회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남기신 건 유산도 묘지도 아니었습니다. 용서였습니다. 형들을 용서하고 저 자신을 용서하고 과거를 용서하는 것, 그리고 사랑이었습니다. 짐승도 30년을 기억하는 사랑, 죽어서도 어머니 곁에 있고 싶었던 사랑, 형제를 끝까지 믿었던 사랑. 아버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묘비에 손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효도가 뭔지, 가족이 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춤추며 떨어졌습니다. 그때 멧돼지가 나타났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한 달 만이었을까요? 예전보다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나이가 든 것 같았습니다. 움직임이 예전만큼 민첩하지 않았습니다. 친구야, 왔구나. 다가가 안았습니다. 거친 털 사이로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보다 느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저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었을 거야. 멧돼지는 제 손을 핥았습니다. 따뜻한 혀의 감촉이 손등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숲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어디가 따라가려 했지만 멧돼지는 멈춰 섰습니다.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너희 가족은 이제 괜찮아. 내 임무는 끝났어. 친구야. 목이 메었습니다. 안녕. 어디 가든 건강해. 행복해. 멧돼지는 마지막으로 한번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벚꽃이 지고 계절이 흘렀습니다. 그 후로 멧돼지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다 갚았으니 이제는 자유로이 살아가는 것이겠죠. 어디선가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주 묘지를 찾습니다. 형들과 함께 혹은 혼자서 잡초를 뽑고 꽃을 심고 아버지와 어머니께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오늘 큰형님 식당에서 밥 먹었어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어머니, 둘째 형님 딸이 대학에 붙었대요. 장학금도 받았대요. 저는 요즘 새로운 일을 배우고 있어요. 배달하면서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외롭지 않아요. 말하면서 웃습니다. 예전엔 울기만 했는데 이제는 웃을 수 있습니다. 손목 시계를 봅니다. 똑딱똑딱 시간이 흐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아버지가 해주셨던 말씀이 이제야 이해됩니다. 효도도, 사랑도, 용서도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후회하며 멈춰 있을 게 아니라 지금부터 다르게 살면 됩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가족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수하고 상처 주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족입니다.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는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선한 마음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저희 형제가 지킬게요. 서로를 지키고 이 자리를 지키고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충청남도의 한 마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 모든 인물과 지명은 가명으로 처리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 유산 다툼, 그리고 뒤늦은 후회와 용서의 이야기. 혹시 여러분도 연락하지 못하고 있는 가족이 있지 않으신가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오늘, 지금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 채널에서는 이렇게 가슴 뭉클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그냥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